1937년 11월 13일 일본군은 북쪽으로부터는 상하이 파병군이, 남쪽에서는 제10군이 서로 질세라 신공의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목표는 상하이에서 서쪽으로 300km 떨어진 중국의 수도 난징이었죠. 당시 중진화 방면군 사령관 마스이 이안에는 중국으로 파견되기 전부터 난징을 공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참모장 스가다 오사무 소장과 부참모장 무토 아키로 대자 등 확전파들 역시 난징으로 진격하자고 마스이 이안에를 닥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난징 대학살의 책임자 중 하나로 꼽히는 무토 아키라는 난징만 정복하면 중국이 무조건 항복할 것이라고 단언하던 물불을 가리지 않고 또 앞뒤 구분도 제대로 못하는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본국의 육군성 일각에는 상하이 점령이 끝나면 일단 진격을 정지하고 부대 재정비에 힘쓸 것이라는 명령서를 기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지라간지를 주축으로 하는 불확천파들, 특히 육군성 군무국 군사과장 다나카 신시 대자를 필두로 한 소장파 장교들이 마스이 이안에를 필두로 하는 확천파 장교들의 야심을 질타하며 현재 일본군의 상태를 보아 공격 능력이 없으며 군기문란이 심각하니 최대한 빨리 소집해제 및 장교 및 부상관들의 재교육을 실시하라 라고 주장하며 당시 많은 문제점을 보이던 파병군을 휴양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이들은 현재 지치고 군기 빠진 상하이 파병군을 난징 공략으로 내몰면 이들이 불법행위, 잔악행위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군 내에는 제대로 된 병력 운영의 프로토콜을 이행하려는 군인들도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정신이던 이들마저도 훗날 통제파 확전주의자들의 인사전형에 모두 옷을 벗게 되죠. 그러나 어쨌든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군의 작전권과 행정권을 컨트롤하던 불확전파 엘리트 장교 그룹의 영향력을 간단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아가 히로히토 역시 대중국 군사작전에 큰 우려를 가지고 있을 때였죠.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겁많고 소심한 마스이 이안에는 불확전파 장교들이 장악하고 있던 육군성 군무국의 진격불가 지침과 더불어 천황 히로히토에 더 이상 전선을 확대하지 말라라는 칙업까지 내려지자 감히 난징으로의 진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성질 급하고 뼛속까지 군국주의자였던 제10군 사령관 야나가 헤이스케 중장이 독단으로 난징 침공을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결국 제10군이 11월 19일 아침부터 단독으로 난징으로 진군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중진화 방면군을 거쳐 육군성에 올라가자 이에 놀란 제10군의 통제부대인 중진화 방면군 사령관 마스이 이안에는 11월 24일 거꾸로 육군성의 난징 공격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개코구조, 즉 하극상이 또다시 발생한 것이죠. 그러자 육군성 내 확전파들이 예홍해 난징 공략 정결권을 중진화 방면군에게 맡겨야 한다라며 지들 마음대로 중진화 방면군을 통제할 수 있는 작전구역 재령선을 절차도 밟지 않고 제거해버렸죠. 그리고 히로히토에게는 폐하, 중국군의 역공으로 폐하의 군대가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육군성은 난징에 대한 신속한 공격을 준비하려 합니다. 현재의 태세에서 공격을 중지하고 수비로 전환하는 것은 결코 황군의 위무를 안팎으로 현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며 말을 비틀고 꼬아가며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또다시 하극상이 발생하고 또 성공한 것이죠. 이것이 과연 상명하복을 목숨과도 같이 수행해야 하는 군대가 맞는 것일까요?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거짓과 사탕 발림으로 얼마든지 주권자이자 인명권자인 국민과 왕을 속이는 사기 행위, 꼭 몇 년 전에 누군가와 또 권력자가 된 지금의 누군가와 똑같습니다. 이렇듯 당시 일본은 덩치만 커졌지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돌아가는 국가체제가 절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정국 병사들과 국민들이 입은 피해는 차치하고 300여 만 명이 넘는 자구의 젊은이들 역시 죽음의 구렁텅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태반이 굶어 죽었습니다. 현재 병역을 수행하는 혹은 수행한 그리고 앞으로 수행해야 할 생태 같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도 남의 일 같지만은 않습니다. 어쨌든 난징 공략은 이렇게 사기적 수법과 무모함 그리고 하극상이나 다름없는 방식으로 진행됐던 것입니다. 1937년 11월 20일 지상군의 진격과 함께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일본 해군 항공기들은
퇴각하는 중국군 행렬을 폭격하고 주요 도시와 비행장, 중국군 진지를 쉴 새 없이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중국군도 병력을 둘로 나눠 난징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양쯔강 하류에 있는 큰 호수라는 뜻의 타이유호를 방어 선으로 삼아 북쪽에서는 상하이 박영구를 상대로 제15군, 제19군, 제21군을 좌익군으로 배치하고 남쪽에서는 일본군 제10군을 상대로 제8군, 제10군, 제23군을 우익군으로 배치하여 수백 개의 토치로 구성된 잭트라인을 이용 촘촘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수비대의 인적 구성이 문제였죠. 수비대의 태반이 여기저기서 급히 징집돼 훈련도 받지 않은 신병들에다 패배감에 쩌들은 배전병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전투력은 형편없었고 장비는 군벌들의 그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이에 따라 사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하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산, 수저우, 우장, 자생을 연결하는 제1선에서 일본군에 맞선 중국군은 나름대로 선방, 격렬한 전투를 이어나갔습니다. 중국군이 콘크리트로 만든 토치카를 방패로 삼아 교묘한 방법으로 저항하자 일본군은 많은 사상자를 내며 토치카들을 하나하나 격파해야만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중국군은 분투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을 저지하기에는 역시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11월 18일 상하이 파견군에 의해 창수가 함락되고 19일에는 수저우, 자징의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제1선이 돌파돼 버렸죠. 그리고 11월 27일에는 타이유호 북방의 전략 요충지인 우시가, 다음 날에는 창저우가 함락됐습니다. 한편 남쪽에서는 일본군 제10군이 11월 24일 후저우를 점령하고 11월 30일에는 안우이성에 진입하여 광더현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중국군의 방어선이 속속 무너지면서 일본군의 입장에서 진격은 비교적 순조로워 보였지만 일본군의 진격 속도는 보병의 행군에 전적으로 의존했기에 가장 빠를 때에도 일일 평균 15에서 20km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발로만 전쟁을 치르던 고대 군대와 다를 바가 없었고 일일 60km 이상 질주하던 독일군 기갑부대의 전격전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군대였던 것입니다. 결국 차량이 부족한 병참부대가 전방의 전투부대를 따라잡지 못하고 뒤처지게 되자 일본군의 병참선은 마침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식량과 탄약 부족에 허덕이던 일본군 병사들은 지나가는 곳마다 온갖 약탈과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죠. 총알을 아낀다며 남자들은 총검을 학살하고 노소를 가리지 않고 부녀자들을 강간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11월 19일 수저우를 점령한 일본군은 그곳에서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만행을 본격적으로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해 35만 명에 달하던 인구는 며칠 만에 수백 명으로 줄어들었고 도시 전체가 참혹한 시체로 뒤덮인 폐허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수저우 시민들의 씨를 말려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는 난징 대학살의 전조가 됐습니다. 한편 장제스는 난징이 위태로워지자 정부와 단기간을 우한으로 수도를 충칭으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11월 20일 천도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난징 방어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죠. 이때 장제스는 평야지대인 난징을 지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난징은 전략적인 가치가 없는 곳이다. 하지만 국부 순환의 묘가 안장되어 있는 수도 난징을 싸우지도 않고 버린다는 것은 정치적 타격이 너무나도 크다. 그리고 난징을 사수하면 혹여 서구 국가의 개입을 유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때 난징을 사수하여 주력군이 후방에서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을 벌겠다고 나선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탕성주였죠. 그는 위원장님, 혹시 책임을 질 사람이 달리 없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난징성과 생사를 함께할 각오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에 장제스는 내가 남든 당신이 남든 난징에서 무조건 시간을 벌어야 하오. 그러자 탕성주는 어찌 위원장님을 남게 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죠. 이렇게 탕성주는 난징 바군 사령관에 임명되어 난징 방어를 책임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탕성주의 전략 전술은 엉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메바성 이지라는 대장염에 걸려 비슬거리던 그의 몸 상태처럼 말입니다. 수저우 전투처럼 곳곳에 설치되어 있던 잭트라인을 통한 거점 방어를 무시하고 난징교의 모든 건물을 불태운 후 난징성의 병력을 직결, 오직 난징성 농성에만 올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군을 지루한 소모전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시가전의 기회는 날아가 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그 이전에 만약 자금상과 난징교의 요청지를 요소하에 게릴라전을 통한 지연전을 펼쳤더라면 일본군은 더 큰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휴전 협상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질서 있는 철군과 민간인 대피를 가능하게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였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탕성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모든 병력을 난징상원에 끌고 들어와 자발적 고립을 차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 시기에 지은 높이 13에서 25m, 두께 13m, 둘레 35km의 난징 성벽은 일본군 항공기와 야포석을 망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색 찬란한 건축물이었던 난징성. 하지만 20세기 현대화된 일본군을 막기엔 너무나도 구시대적인 유물이었던 것입니다. 삼국지에서나 나올 법한 탕성주의 전투 발상처럼 말이죠. 그런데 탕성주가 저지른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농성전이 난징을 비극의 무대로 끌고 가버린 동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배수진을 침납시고 교량과 배를 모두 파괴하고 무단 후퇴한 자는 참수하겠다는 명령을 내리며 본인도 난징에서 죽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결국 이 덕분에 50만 명에 달하는 난징 시민들의 피난길이 막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자가당착에 빠진 그의 말도 안 되는 역청야 전술로 인해 훗날 그는 난징 대학살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 인물로 맹비난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는 비겁하게 탈출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장제스의 또 다른 비겁한 탈출과 난징 함락의 이야기와 함께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